안녕하세요. 저희는 30대 초중반 커플입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강남으로, 여자친구는 강북에서 강서 쪽으로 출근하고 있어요. 저희는 내년 초에 결혼 예정인데 올해 살림을 합칠 예정으로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신혼집은 전월세를 갈 예정이라서 버팀목 대출 가능한 아파트나 아니면 오피스텔 전세를 고민 중입니다. 둘이 합쳐서 600 정도 벌고 있고요. 여자친구가 더 벌어요. 축하드립니다. 둘 다 안정적인 공기업이라서 저축하고 투자하면 나름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둘이 하는 가장 큰 고민은 제가 당첨된 아파트 청약 때문입니다. 2년 전에 저는 경기 남부 쪽에 회사를 다녔고요. 여자친구도 그쪽이라서 경기 남부에 정착하려고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됐습니다. 이자 비용까지 합쳐가지고 4억 중반에 5구 타입 아파트였고요. 둘은 거기에 들어가는 미래를 꿈꿨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강남 쪽으로 이직하면서 실거주하면 편도 1시간 40분이 걸리게 됐고요. 또 부익남님 영상을 보면서 실거주하는 거는 괜히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고 해가지고 신축 아파트 꼭 들어가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저희는 총 1억 9천 정도 있는데 8천은 아파트에 들어가 있고요. 1억 1천만 원으로 결혼식, 신혼여행, 그다음에 신혼집도 모두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혼집 구하는데 4천 정도 들 것 같고요. 결혼 비용에 3천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청약 당첨된 아파트는 전세 2억 8천 끼면은 잔금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적당한 시기에 팔고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런 거창한 계획을 여자친구와 상의하면서 세우고 있는데 양가 어른들의 조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 아파트가 오르겠냐, 차라리 팔고 제대로 된 전세를 구하거나 구축 매매를 하라고 하시거든요. 낯선 지역이기도 하고 연고도 없는 곳에 분양을 받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이직도 하게 되고 지금 실거주하기도 쉽지 않다 보니까 갑자기 의심이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하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냥 제사 지내는 기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부모님은 걱정돼서 하시는 얘기이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런 조언에 흔들릴 거라고는 정말 예상도 못했습니다. 또한 양가에서 하는 조언을 듣고 경기 남부 아파트를 포기하면은 신혼집도 조금 더 여유 있고 혼수도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연이 계속 반복돼요. 그리고 이런 사연은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는데 그때마다 제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조언이 있습니다. 뭐냐면 결혼 전에, 특히 결혼 전에 실거주용 집을 매수하는 거는 좀 반대한다. 그 이유가 나는 경기 남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거주하려고 집을 얻었어. 근데 갑자기 또 서울로 발령이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배우자의 직장이 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역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이라는 거를 하면 어찌됐든 간에 배우자라는 이제 변수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결혼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나이도 좀 차면서 이직의 리스크도 약간은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면은 좀 뭐 멀리 출퇴근을 하더라도 뭐 아이 때문에 아니면 뭐 한 명 직장 근처에 뭐 정착해야지라고 하면서 좀 고생해서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하니까 사실 모든 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030 미혼의 주택 매수는 사실 실거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투자로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2년만 보유하고 매각하면은 사실상 비과세 투자처라고 보시면 돼요. 뭐 종부세 같은 거는 당연히 없죠. 이 금액대가 낮으니까. 뭐 보유세는 뭐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되고, 양도세도 없어요. 2년 보유하시면 대부분의 지역은. 거기다 취득세도 뭐 이 정도 가격대들은 거의 뭐 몇백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 내고 그냥 내가 2년 보유하고 팔면은 세금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투자처로는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게 주식은 뭐 삼성전자 뭐 한 주 사고 애플도 한 주 사고 이런 게 되지만 주택은 지분 투자가 뭐 가능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100% 내가 사든지 아니면은 안 사든지 뭐 이런 거죠. 뭐 100명이서 1%씩 삽시다.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100% 다 사거나 안 사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주식은 좋은 종목을 고르면 끝인데 이거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아니라 내 돈에 맞는 물건을 사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주택을 사라고 말을 하는 게 투자가 먼저고 실거주는 나중이라는 얘기인 거지,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잠깐만, 그러면 나는 실거주할 주택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는 안 되겠다. 들어가서 뭐 전세를 빼주고 내가 뭐 들어가든지 뭐 대출 받아가지고 우선 뭐 메꿔주든지 이렇게 뭔가 하나 그 보험의 개념으로 실거주를 할 수도 있는 주택을 가라는 거였습니다. 자, 제가 당첨된 아파트 청약 때문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남부에 정착하려고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됐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라는 건 거의 전재산 투자처인데 이게 상황이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된 거예요. 사실 내가 삼성전자 주식, 뭐 애플 주식 몇 주 가지고 있는 건 고민거리가 아니죠. 팔면 그만이니까. 근데 이거는 살까 말까, 팔까 말까가 쉽지 않은 엄청 큰 덩어리의 투자처이기 때문에 실거주를 못한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온전히 투자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 가치도 따져야 되고 고민할 게 많다. 자, 그럼 이 사연자가 뭘 해야 될까? 세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거죠. 청약 아파트에 실거주하는 거를 포기하면 됩니다. 이건 뭐 너무 쉬운 거죠. 강남 쪽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실거주를 하게 되면은 편도 1시간 40분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편도 1시간 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3시간입니다. 뭐 차 한번 놓치면 3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럼 3시간 반 정도 걸려서 주 5일을 출근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면 안 된다. 뭐 이건 명확한 겁니다. 그냥 실거주를 할 이유가 없다. 거기다가 이제 아내분도 서울 출퇴근이고 나도 서울로 가야 되는데 뭐 1시간 40분 걸린다? 그러면 뭐 아내분도 뭐 한 1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러니까 실거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거주는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아, 그러면 잔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잔금 마련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지금 전세가 한 2억 8천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면 2억 8천을 전세 주는 거 대비 내가 실거주를 하면서 대출을 받으면 그러면 내가 이득이냐?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걸 이자를 4% 정도로 적용을 하면은 원금 갚는 거 빼고 이자를 한 달에 한 93만 원 정도 내야 됩니다. 그럼 전세 대신에 실거주할 경우에 월 93만 원을 내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럼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에 1,000만 원 이자 내면서 왕복 3시간을 남자 여자 둘 다 막 출퇴근을 하는 거야. 주 5일씩. 그러면서 살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세 주시면 되고 출퇴근이 편한 집을 가면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실거주를 하나하나 세금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2년 보유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할 집은 투자 가치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할 일은 뭐죠? 바로 이 아파트의 가치 판단인 거죠. 30대 초중반 정도 되신 분들이라고 해도 사실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뭘 잘 모를 때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근데 친구들도 사실 잘 몰라요. 이 나이 때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가장 나랑 친한 사람이 이제 부모님이니까 부모님한테 물어봐요. 그럼 부모님이 말해주면은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 아니, 양가 부모님이 이걸 많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그 신혼 예비 부부가 쉽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게 되게 이성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부모님의 의견과 집의 가치는 사실 상관이 없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좋다고 해서 좋은 집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나쁘다고 해서 나쁜 집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전세 2억 8천 끼면 겨우 잔금은 낼 수 있을 것 같다고는 하셨는데 양가 부모님들이 그 아파트가 오르겠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낯선 지역이기도 하고 연고도 없는 곳에 분양을 받는다고 하니 걱정이 되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낯선 지역이야. 연고도 없어. 근데 그 집이 오르겠냐라고 말하는 이 의견은 뭘까요? 그냥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 거죠. 내가 잘 모르는 동네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나는 잘 안 가본 동네이기 때문에 야, 그 동네가 뭐 오르겠냐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답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동네에는 투자 가치가 없어. 이건 틀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냐 현실이냐는 사실 따져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좋다가 아니고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전매가 되는지도 한번 봐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프리미엄이 붙었는지도 한번 봐야겠죠.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거는 내가 산 분양가 대비 지금 시세가 좀 더 높다고 시장에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잘 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주변에 신축이 있다면 시세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산 분양가 대비 실제 지금 신축들의 가격이 입주한 데가 더 높다면은 나는 좀 잘 샀구나 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확인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약이라는 거는 최소한 3년 정도 걸려요. 집이 지어지는데. 그러니까 이 3년 전에 예약 구매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그냥 예약 구매를 한 거예요. 내가 미리 계약금 걸고 3년 뒤에 물건 주세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청약 당첨됐다. 와, 나 집 싸게 샀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이 3년의 기간 동안 나머지 구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올라가면 내 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 3년의 기간 동안 나머지 아파트가 내려가면 내 것도 내려가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예약 구매를 먼저 딱 걸어놓고 가격을 확정한 거죠.
일종의 약간 그 선물 투자 같은 거야. 주식 선물 투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3년 뒤에 가격에 베팅을 한 거야. 이거보단 비싸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지. 청약에 당첨? 야 나는 싸게 샀다. 이게 같은 말은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보면 그 옛날에 한 2, 3년 전에 경쟁률 막 100대 1 찍었던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가 지금 마이너스 피 나오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정책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분양가 자체가 엄청 높았었는데 그때는 그냥 기대감으로 쭉 갔는데 이게 주변 시세가 빠지면서 야 이거 너무 비싸잖아 라고 이제 와서 사람들이 다시 재평가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알아봤어. 그랬더니 뭐 전매도 되고 프리미엄도 막 붙었대. 그러면은 어찌됐든 간에 청약으로는 잘 받은 물건일 가능성이 높죠. 저도 어느 지역인지 잘 모르니까. 거기다가 이제 주변 신축 가격도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내 거는 지금 한 4억 중반인데 주변에 신축들이 막 6억 7억 해. 그럼 당연히 투자로서도 괜찮은 거죠. 향후 준공 물량이 많아가지고 입주량이 막 많아. 이 동네가 막 입주 폭탄이야. 그러면은 지금 팔고 나올 수도 있는데 향후 준공 물량도 별로 없어. 그래? 그러면 좀 괜찮은데? 내가 잘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반대의 경우인 거죠. 아까는 되게 좋은 경우고 반대로 딱 뭔가 상황을 봤더니 지금 마이너스 피고 뭐 거래는 전혀 안 되고요. 뭐 어떤 데는 뭐 전매 제한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요즘에 거래 안 돼. 아유 지금 내놔봐야 뭐 완전 마이너스 피로 막 팔아야 돼요. 뭐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은 내가 청약을 잘못했을 가능성도 높고 아예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알아보러 다녀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어도 주변 신축 가격을 꼭 알아보셔야 돼요. 거기다 인근 입주 물량도 좀 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상황이 안 좋지만 이제 앞으로 뭐 입주도 없어요. 근데 주변 신축들도 뭐 슬금슬금 올라가는 분위기야. 뭐 이러면은 내가 2년을 어쨌든 보유를 해야 되니까 2년 보유하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아니야. 뭐 주변 신축 가격도 안 좋고 입주는 막 계속되고 이러면은 마피는 막 점점 늘어나겠지만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은 뭐 좀 손해 보더라도 투자니까 매각을 고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준공 이후에는 뭐 취득세도 내셔야 되고요. 뭐 아까 말한 대출도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도 내셔야 되죠. 근데 내가 실거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까 이건 그냥 투자처라고만 보면은 거기다가 또 이제 동시에 막 입주를 많이 하는 지역들은 전세가 막 단기적으로 막 하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입주 물량이 많으면은 전세도 같이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2억 8천이 아니라 뭐 2억 5천에 맞춰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아파트의 가치가 유망한가 아니면 뭐 안 좋은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확인을 하면 되겠다. 근데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까 그 양가 부모님들이 그 아파트가 오르겠냐 차라리 그냥 구축 매매를 하라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고민된다고 하셨는데 이 구축 아파트를 사도 될까요는 사실 완전 별개의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 이걸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게 구축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팔지 말지를 결정을 먼저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거 팔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구축을 굳이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부터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뭐 지방에 신축 아파트를 살까요? 뭐 지방이라는 건 뭐 경기도로 굳이 얘기를 해봅시다. 아니면은 뭐 서울에 구축 아파트를 해볼까요? 뭐 이런 거 고민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순히 VS를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물건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상황마다 그리고 내 재무 상태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렇게 잠깐 고민하고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일은 이거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유지 비용을 최소화하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월 600 정도 벌고 있고요. 둘 다 안정적인 공기업이라서 저축하고 투자하면 나름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마음은 신혼집이나 결혼 준비하면서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최근에도 뭐 결혼 관련 콘텐츠들을 몇 개 올렸으니까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혼식 하면서 나는 뭐 2, 3천 써야지 했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막 5천만 원, 6천만 원 쓰는 경우도 많고요. 신혼여행은 뭐 가볍게 갈까 했다가 어느 순간 막 비행기 멀리 타고 막 남미 가고 이러기도 합니다. 이게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면요. 사실 이 결혼식이든 뭐 결혼식에 관련된 뭐 혼수든 뭐 뭐든지 간에 이게 돈이 막 엄청나게 막 늘어나는 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신혼여행 갔다 왔을 때는 좋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후유증이 막 시작되는데 이게 긴 사람들은 한 1년 정도도 걸립니다. 어떤 거냐면은 결혼을 했더니 돈이 모일 줄 알았는데 돈이 안 모인다. 왜 그러는지 봤더니 카드값이 막 계속 나가더라. 내가 할부를 엄청 질러놨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요. 이제 대출 다 갚고 이제 카드값 다 갚았다. 이제 좀 모아야지라고 했는데 그때 갑자기 아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휴직해서 월 600 벌던 게 뭐 300 이하로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부부가 이제 신혼 3년 차 정도 한 3, 4년 차 됐는데 돈 좀 모으셨어요 하면은 돈을 못 모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성대한 결혼식을 치르시고 멋진 여행을 갔다 오신 다음에 막 카드값을 갚다가 아이가 생겨가지고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에 대해서 또 돈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 유모차 사고 하면서 돈이 하나도 안 모이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공기업 맞벌이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표현의 다른 의미는 이 정도는 버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자라는 그 기준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의 딱 절반 정도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외벌이 300만 원 정도 번다라고 생각하시고 결혼 준비, 집도 구하시면은 우선 그 스타트 기준에는 맞다. 우리가 600번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돼라는 게 있을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월급이 300인데 뭐 반지는 이 정도는 해야 되고 여행은 이 정도 가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둘이 맞벌이로 300번다. 굳이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정도 여행에 돈을 써도 될까? 내가 이 정도까지 건조기에 돈을 써도 될까? 내가 이 정도로 비싼 식기세척기, 오브제, 비스포크를 사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600버는데 이거 못 사?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300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나 이거 못 살 것 같은데 그게 딱 스타트하기 좋은 수준이다. 입주까지 지금 한 1년 정도 남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뭐 팔 수 있으면 팔아야 되는 것이고 안 팔아도 괜찮은 투자를 했다. 그러면 또 보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보유하려면은 잔금을 어떻게 낼지 그런 전략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여유 부릴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좀 알아보셔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게 준공이 다가오면은 다들 그 전세도 많이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복잡해집니다. 그때 가면은 내가 괜찮은 타이밍을 못 잡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는 내가 조금 더 먼저 움직이는 게 그나마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 부릴 때는 아니고 빨리빨리 결론을 내셔가지고 보유할지 매각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